7월이 되면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그 세제 개편안 내용에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 두 번째는 비거주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들한테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보기보다는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은 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격돌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택지가 없죠. 사실상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희망이자 방법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예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300개가 넘는 재개발 구역들이 해제가 됩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일반 아파트, 민간 시행사가 건축하는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확보하고 인허가 받고 건축하고 하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요즘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15년에서 20년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 단계도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구역만 지정하면 될까요? 조합 만들어야 되죠.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죠. 조합 만들고 나면 다 끝이 날까요? 사업시행 계획도 해야 되고 시공사 선정도 해야 되고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조합원 분양 신청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해야죠. 관리 처분하면은 먼저 이주를 해야겠죠. 이주, 착공, 뭐 이런 완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단계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법정 분쟁까지 겹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해제 않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는 구역 해제를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죠.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침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또는 세입자들이 이제 쫓겨나가서 그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왜? 비싼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집주인들도 이제 입주권을 받는데 추가 분담금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돈 받고 나가게 되고요. 세입자들도 쫓겨나가기 때문에 이런 무주택자들, 세입자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구역 해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는 주택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때문에 부동산과의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입주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올해 2026년 입주 물량이 뭐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한 2만 7,8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청년주택 모두 다 포함한 물량인데 2025년 작년에는 한 4만 3천 호 정도 약 그 정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줄어들었죠? 2027년, 8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이 영향이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사실상 명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크게 달라질 거는 없겠죠. 하던 대로 하겠죠. 신석통합계획 그대로 진행하고 모아타운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갑자기 안 하던 걸 한다든지 하는 걸 안 한다든지 이런 변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시장도 큰 변화는 예측하기는 힘들겠다.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이 된다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 자,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바뀌게 되죠. 우리가 항상 지적을 받는 게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바뀐다, 시장이 바뀐다, 이전 시장, 이전 대통령이 하던 정책들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정원 후보가 되게 되면 신속통합기획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까? 민간 주도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공공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이름이 바뀐다든지 방식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원 후보는 착착 개발이라는 공약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36만 호, 오세훈 서울시장은 3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정원호 후보는 36만 호인데 이 중에 5만 호는 이제 매입 임대니까 실질적으로 31만 호, 31만 호 비슷합니다. 특별히 달라지지 않고 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거야. 정비 사업 진행을 할 거야. 단 공공의 성격이 좀 더 강하게 공공 주도로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더 스피디하게 15년으로 10년으로 단축할 수는 있어. 오세훈 후보는 17년, 15년 걸리는 걸 12년으로 단축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정원 후보는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도정법 개정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바라보면 시장에서는 이거 정원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까? 기대 반, 걱정 반이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오세훈 후보가 되게 되면 하던 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공이 넘어가서 누가 되더라도 어떤 정책을 일관성 있게 공급을 꾸준히 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일관성 있게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고요. 서울 외 지역들은 좀 다르죠. 서울이 아닌 지역들은 이제 교통이 문제입니다. 경기도든 인천이든 지방이든 교통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GTX를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또는 우려도 존재하는데 저는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지방으로 유치될 수 있는지, 대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는지가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대기업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발벗고 일자리 해결에 뛰는 후보, 서울 같은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 재건축 재개발은 꾸준히 공급되는 그런 후보가 열심히 하는 후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를 부활한 이유가 뭘까요? 5월 10일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부활이 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다주택자들, 규제지역의 2주택자들은 71.5%, 3주택 이상이면 82.5% 중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2022년 집값이 떨어졌죠.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집값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폐지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야당이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폐지는 못하고 시행령으로 시행을 연기했습니다. 1년. 그 5월 9일이 기준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하고 2026년 5월 9일까지는 연장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2016년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됐죠. 이제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죠. 지금 따라가도 될까?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3월에 급매물이 나왔는데 올린 호가를 따라가기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상승폭을 천정부지 계속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거래량은 줄어들고 상승은 상승인데 관망인 상승 상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 카드는 나왔고요. 그럼 남은 카드가 뭘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부동산 규제는 정책이죠. 규제 정책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규제, 대출 규제를 말하는 거죠. 자금력, 구매 능력을 최대한 제한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면 현금 주고 집을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규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를 지정을 해서 전세 끼고 사고 팔지 못하게, 실거주를 하게, 또는 대출이 안 나오게,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 전매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금 규제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는 세금 규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작년이죠. 2025년 627
대책과 11호 대책 때 대출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20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2억이 나오고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이 나오고 15억 아래에는 6억까지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 이미 시행되고 있죠. 지역 규제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다 묶였습니다. 전세 끼고 사고 팔고가 모든 길이 다 막혔다는 얘기죠. 나올 규제가 다 나왔고요. 이제 세금 규제 중에 양도세, 중과세도 나왔고 남아있는 걸 이제 보유세 인상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금 상태 대출 규제, 규제 지역, 지역 규제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아마 7월이 되면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그 세제 개편안 내용에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어떻게 올릴 것인지, 두 번째는 비거주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유주택자에게 갭 투자를 풀어준 이유가 보유세 폭탄 때문에 풀어준 거라고 보시나요?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들한테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를 끼고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5월 10일 이후로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니까 집주인들은 어떨까요? 82.5%, 71.5%, 2주택자는 71.5%, 3주택은 82.5% 내고 팔겠습니까? 팔기 어렵잖아요. 10억이 남았는데 3억, 2억만 내 주머니 들어오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못 팝니다. 그러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죠. 이걸 우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매물이 잠기게 되면 입주 물량도 없는데 매물까지 안 나온다? 공급 절벽이죠. 근데 수요자들이, 매수자들이 불안해지게 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정부는 생각을 합니다.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 있을까요?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5월 9일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었죠. 근데 5월 10일이 지나면 5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매물이 잠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전세 끼고 사고 팔고도 안 되니까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토지거래허가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나온 정책이 한시적으로 유예를 좀 해주겠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책이고요. 어떤 보유세 인상의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들은 매물을 많이 내놓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이제 그 집을 사줘야 하락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집주인이 올해 말까지 많이 팔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아무리 전세 끼고 사고 팔고를 해줘도 중과세 내고는 못 팝니다. 못 파는 거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집 하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 뭐냐면 하나 있는 집을 나는 전세 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인천에 전세 살고 서울에 전세 끼고 하나 사두는 게 비거주 1주택입니다. 사둘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다가 서울에 살고 있다가 직장이 인천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 집을 전세 주고 나는 인천으로 전세 와서 살 수도 있는 거. 이 모든 게 비거주 1주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팔 수 있게 해준답니다. 팔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양극화가 더 벌어지죠.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 하나를 내가 전세 끼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판다? 팔고 내가 인천 집 또는 경기도 집 아니면 지방 집을 선택을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죠. 오히려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 경기, 지방에 있는 집을 내가 빼서 차라리 서울에 입주하자라고 해서 이사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양극화 상황에서요. 그렇게 본다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무주택자가 대출이 또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주택 가지신 분이 팔고 상급지 아파트를 사면 좋은데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못 사죠. 왜? 정부가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분만 올해 말까지 살 수 있다. 전세 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월 12일 기준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팔고 살 수는 없습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들만 살 수는 있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온다?
지금까지 무주택인 분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원하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 가능성이 없는 거겠죠? 절대 풀지 못합니다. 왜? 2025년 2월 경험을 했죠. 그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를 풀었습니다. 그때는 풀만 했습니다. 집값이 안정된 상황이었고요. 토지거래가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왜곡이 됩니다. 시장이. 토지거래가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시적인 정책이에요. 한시적으로 집값이 급등했을 때 딱 지정했다가 전세 끼고 사고 팔지 못하게 서킷 브레이크처럼 딱 역할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려서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우리나라 토지거래가 구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가는데 오세훈 후보가 용기를 내서 풀었는데 집값이 급등을 합니다. 화들짝 놀라서 2025년 2월에 풀었다가 2025년 3월 24일에 다시 묶습니다. 혼선이 엄청나게 생겼죠. 난리가 났죠. 모든 언론들이 집중 포화를 합니다. 지금 또 여당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때 풀어서 집값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운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토지거래가를 풀었다? 집값이 올랐다? 이 뒷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풀어서 집값을 올리느냐? 정부에서도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고요. 지지자들도 엄청난 반발을 할 거고요.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그거 봐라. 왜 풀어서 집값을 올리느냐? 무능하다. 수많은 비판을 모두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가가 뭐라고 그걸 감당하면서 풀 수 있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저라도 못 풀 것 같습니다. 저는 토지거래가를 처음부터 안 해야 된다라고 필요 없는 규제라고 해도 집값은 올랐으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잘못된 정책을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모든 정책은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투기 과열 지구도 마찬가지고 토지거래가는 더더욱다나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신중해야 되는데 2025년 11호 대책 10월 15일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건 결정적인 실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전월세 난도 더 심해졌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도 줄고 수많은 왜곡들이 생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운호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풀 가능성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되겠습니까? 집값을 바라볼 때는 저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면 좋겠죠. 제 바람대로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비싸다. 저도 비싸다고 인정합니다. 안정이 돼야 된다는 신념으로 안정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정책도 나와야 되고 저런 정책도 나와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위론적인 얘기고요. 담백하게 시장 상황만 보고 예측을 하자면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입주 물량도 없고 매물도 지금 토지거래가 때문에 더 왜곡이 되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반 국민들은 어차피 집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일반 서울 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잘 뒀거나 주식이 대박이 났거나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성과급 대박이 났거나 뭔가가 있으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주식 대박 난 분들이 뭐 있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인센티브 받은 분들 뭐 그렇게 몇 억씩 받은 분들 또 흔하지도 않고 부모님 잘 만나서 부모님한테 도움 받는 분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장이 되더라도 금방 사기 좋다는 게 뭡니까? 집값이 안정이 된다. 저평가가 된다. 내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 갑자기 높아지기는 재테크를 잘하거나 뭐 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럼 서울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되겠습니까? 집값을 바라볼 때는 저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면 좋겠죠. 제 바람대로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비싸다. 저도 비싸다고 인정합니다. 안정이 돼야 된다는 신념으로 안정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정책도 나와야 되고 저런 정책도 나와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위론적인 얘기고요. 담백하게 시장 상황만 보고 예측을 하자면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은 집을 지을 땅이 없죠.
지금 뭐 열심히 노력합니다. 정부도 129 공급 대책으로 유유부지 발굴해서 서울에 32,000호, 수도권 다 해서 6만 호. 작년 97 공급 대책으로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 뭐 발표는 많이 하는데 135만 호가 될 리도 없고요. 될 수도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이죠. 옛날 80년대만 하더라도 강동구 고덕, 지금 고덕주공에 있는 그라시움 같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죠. 둔천 주공에 있는 거. 잠실, 강서구 가양, 노원구 상계,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남도 따지고 보면 택지 개발을 한 거죠. 1970년대 영동 개발을 통해서 빈 땅에다가 많이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이 없습니다. 한강을 복개하거나 여의도 국회 자리를 밀어버리거나 잠실 운동장 부지를 뭐 복합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공급 부족인데 반대로 해서 가면 뭐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180만 호가 넘거든요. 아파트가 적습니까? 서울은 아파트가 적은 지역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수요 과잉이죠. 서울은 왜 수요 과잉일까요? 지방에서 20살 때와 25살 때 두 번 서울로 올라옵니다. 20살 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교가 다 있으니까. 지방은 수요 유출, 서울은 수요 유입입니다. 25살 정도 되면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또 서울 갑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대학교가 있고 돈이 많이 몰려있고 유동성이 많다는 얘기고 인프라가 너무 좋죠. 한강변에 역세권에 문화, 생활, 주거 모든 인프라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은 수요가 넘쳐 흐릅니다. 서울 인구가 좀 줄었어요. 한 10년 전에 1000만이 넘어섰는데 지금은 93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이 수요 과잉이라면서 인구는 왜 줄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워낙 주거 비용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기 인천으로 이제 떠밀려 나가서 서울 인구가 죽은 거지 서울, 경기, 인천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10년 후에도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그럼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집값 상승 곡선이 그려지죠.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공급 대비 수요가 적으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입주 물량도 없고 매물도 지금 토지 거래가 때문에 더 왜곡이 되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2025년에 4만 9천 쌍이 결혼했는데 2024년에는 4만 2천 쌍, 코로나 시절에는 한 3만 5천 정도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가구수 분화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다가 분가하는 거잖아요. 가구수가 없던 수요가 떡하니 하나가 더 생깁니다. 주택구매 수요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건데 2025년에는 플러스 4만 9천이 됐다는 거예요. 입주 물량은 올해 더 부족한데 결혼하신 분들이 4만 9천, 올해는 5만 상이 넘겠죠.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모님 집에서 살겠습니까? 텐트 치고 살겠습니까? 안 되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요즘 전세 매물 실종이죠. 큰일 났다. 어떻게? 월세 내. 월세 낼 바에는 집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집 사죠. 집값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올라갑니다. 강남은 먼저 올랐고 외곽 지역들, 경기 인천 지역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 못하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요. 답답할 겁니다. 기다리면 해결이 될까? 제가 볼 때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공급 물량이 정부 계획처럼 135만 호가 2030년까지 착공을 하고 뭐 서울에 3만 호가 나오더라도 서울에 3만 호는요 1년 동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다 가지고 가도 모자라는데 다 합쳐서 2030년까지인가요? 32년까지 뭐 3만 호 유유부지 발굴하겠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서울의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의 주거 문제는 계속 불안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해결되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을 늘리기도 어렵고요.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정부가 해결해준다, 기다리면 떨어진다, 이걸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내 자금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나만의 돌파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끝나고 7월 세제 개편까지 다 보고 움직이려면 사실상 8월인데 그때까지 매물이 남아있긴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부의 대책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판단은 개인, 당사자의 몫입니다. 기다리고 싶은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고요. 기다리기 싫은 분들은 안 기다리셔도 되는데 기다린 분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싼데 좀 떨어지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자, 7월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매우 잘 나왔습니다. 매우 아프게 나와서 집값이 하락 전환이 됩니다. 떨어집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식도 똑같죠.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갈 때는 막 사고 싶은데 떨어질 때는 또 안 사고 싶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 두려움. 집값은 더 하겠죠. 나의 전 재산, 대출을 받아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결정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7월에 떨어질까요? 진짜 8월에 떨어질까요? 아니면 9월에 떨어질까요? 모릅니다. 막상 떨어지면 또 얼마나 깊이 떨어질지를 알겠습니까? 20억 아파트가 18억이 됐습니다. 18억에서 멈출까요? 17억 갈까요? 15억 갈까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15억까지 떨어졌어요.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 또 모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언제 들어가지? 얼마에 들어가야 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내 전 재산에 집을 사는데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다리겠다.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기준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졌다면 마음 편하게 들어가는 나만의 매수 기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휴,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프고 나 모르겠네. 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필요하면 자금이 되면 사는 겁니다. 집 살 때 대체적으로 제 주변도 그렇고요. 뭐 선배들, 후배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집을 어떻게 사냐면 필요해서 삽니다. 전세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금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세 기간 6개월 남았는데요. 그럼 집주인이 막 얘기합니다. 빨리 지금 급하니까 내가 입주해야 되니까 좀 나가주면 안 되겠냐. 전세 기간이 남았으니까 난 남은 기간까지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막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죠. 진짜 짜증나. 이제 전세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또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부 간에 이제 협의를 하겠죠. 당신 여보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집 사자. 대출 받아서. 대부분 이렇게 집주인 압박 때문에 그냥 사자 그냥 해서 샀는데 나중에 집값이 올라간 분들이 제가 볼 때는 90%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우리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지금 또 자금이 되고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필요하다면 자금 상황에 맞춰서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떡하죠? 당장 안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마음 편하게 이사 안 다니고 잘 살 수 있잖아요. 2년, 4년, 6년, 8년, 10년 잘 살다 보면 또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이 상승 구간은 지역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인프라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불복이고요. 살다 보면 10년 내에 한 번은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비싼 동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는 그게 더 빨리 더 많이 오랫동안 상승이 유지될 수는 있는 거고 외곽 지역들은 짧아질 수는 있는데 외곽 지역은 10년 동안 8년 안 오르다가 2년 오를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요. 인기 지역들은 천천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10년을 바라보면 기본적으로는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분이 반영이 되고 좀 더 반영이 된다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주 목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다. 하지만 나는 필요가 없다. 돈이 없다. 부모님한테 받을 집이 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포모, 나 혼자 벼락가지가 될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을 사자고 몰려들게 되면 과수요가 돼서 오히려 집값이 이상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 위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냐? 자금이 되냐? 사야 될 때냐? 아니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부모님한테 받을 집이 있다. 아니면 뭐 전문직이거나 돈이 많아.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주식 한 100억 있어. 집 굳이 안 사도 돼.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안 사도 돼. 이런 분들, 능력 되시는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까지 다 집 사자라고 하면 사야 되는 분들이 못 살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라도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1.5배, 2배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자 내면서 이자를 더 올려내면서 2, 3년은 버틸 수 있는 게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나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전세 기간이 남은 분들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전세를 빼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부활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5월 10일 이후로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니까 집주인들은 어떨까요? 82.5%, 71.5%, 2주택자는 71.5%, 3주택은 82.5% 내고 팔겠습니까? 팔기 어렵잖아요. 10억이 남았는데 3억, 2억만 내 주머니 들어오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못 팝니다. 그러면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죠. 이걸 우리는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매물이 잠기게 되면 입주 물량도 없는데 매물까지 안 나온다? 공급 절벽이죠. 근데 수요자들이, 매수자들이 불안해지게 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정부는 생각을 합니다.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 있을까요? 입주 물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5월 9일 전까지는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었죠. 근데 5월 10일이 지나면 5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매물이 잠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거래가 때문에 전세 끼고 사고 팔고도 안 되니까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토지거래가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나온 정책이 한시적으로 유예를 좀 해주겠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책이고요. 어떤 보유세 인상의 뭐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주인들은 매물을 많이 내놓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이제 그 집을 사줘야 하락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집주인이 올해 말까지 많이 팔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아무리 전세 끼고 사고 팔고를 해줘도 중과세 내고는 못 팝니다. 못 파는 거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집 하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 뭐냐면 하나 있는 집을 나는 전세 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인천에 전세 살고 서울에 전세 끼고 하나 사두는 게 비거주 1주택입니다. 사둘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다가 서울에 살고 있다가 직장이 인천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 집을 전세 주고 나는 인천으로 전세 와서 살 수도 있는 거. 이 모든 게 비거주 1주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팔 수 있게 해준답니다. 팔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양극화가 더 벌어지죠.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인 서울 아파트 하나를 내가 전세 끼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판다? 팔고 내가 인천 집 또는 경기도 집 아니면 지방 집을 선택을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죠. 오히려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천, 경기, 지방에 있는 집을 내가 빼서 차라리 서울에 입주하자라고 해서 이사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양극화 상황에서요. 그렇게 본다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무주택자가 대출이 또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주택 가지신 분이 팔고 상급지 아파트를 사면 좋은데 올해 말까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못 사죠. 왜? 정부가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분만 올해 말까지 살 수 있다. 전세 낀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월 12일 기준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팔고 살 수는 없습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들만 살 수는 있는데 대출도 잘 안 나온다? 지금까지 무주택인 분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원하는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